아가, 원망하거라. 그래야 네가 산다. 어머니, 이 옷이 왜 이리 무겁습니까? 그 돌덩이는 어머니의 숨겨진 보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진심은 때로는 가장 투박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여기 3년 만에 친정 가는 며느리에게 고운 비단옷 대신 냄새나는 누더기를 입혀보낸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갯길을 올랐지만 그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무겁고 초라한 누더기 속에 세상 무엇보다 빛나는 사랑이 꿰매져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누더기 옷을 입게 한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사랑의 눈물로 바뀌게 될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아니라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건조하고 메마른 바람이었습니다. 유난히 가뭄이 길었던 해였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인심마저 흉흉해져 대문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던 각박한 시절이었지요. 마을 어귀에 우뚝 솟은 기와집, 높은 담장 너머로는 사람의 온기 대신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곳은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조 대감댁이었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그득하고 광에는 기름병이 줄을 지어 서 있었지만 그 집 안주인인 조마님의 표정은 늘 겨울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집에는 시집 온 지 이제 갓 3년이 된 며느리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라는 이름처럼 고운 꽃 같은 여인이었으나 시집 온 뒤로는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채 시들어가고 있었지요.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리고 밤이 깊어 부엉이가 울 때까지 배틀 앞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몸이 고단한 것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거친 손마디가 터져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시어머니 조마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조마님은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며느리의 정수리를 내려다보거나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짧게 지시할 뿐이었지요. 물동이 소리가 요란하다. 행실이 가벼우니 물소리도 경박한 게야.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연화의 가슴에 꽂히곤 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고 발걸음 하나 떼는 것조차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지는 동안 연화는 단 한 번도 친정집 문턱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면 연화는 부엌 뒷문에 쭈그리고 앉아 북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 산 너머 고개 하나만 넘으면 그리운 어머니가 계신데 지금쯤 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 나물 캐러 가셨을까? 아니면 아궁이 앞에서 딸 생각을 하고 계실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치마폭을 적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마저 담장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워 입을 틀어막고 속으로만 삼켜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반복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반복이란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가 양쪽 집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 짧은 회포를 푸는 풍습이었지요. 1년에 딱 한 번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 모녀가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하고 귀한 날이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한 번만이라도 잡고 따뜻한 품에 안겨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감히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 혹여나 불호령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연화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지요. 하지만 어머니를 보고 싶은 간절함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연화는 아침상을 물린 뒤 조마님의 방 문 앞에 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른 기침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지요. 연화는 떨리는 손을 맞잡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소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스르르 열리고 조마님의 서늘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마님은 곰방대를 입에 문 채 연기 사이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서운지 연화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매캐한 담배 연기와 함께 오래된 장롱 냄새가 무겁게 깔려 있었지요. 말해보거라. 짧고 건조한 한마디였습니다. 연화는 침을 꿀꺽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반복이 날에 친정어머니를 뵙고 오고 싶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 어머니 생사조차 알 길이 막막합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말을 마친 연화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각이 여삼추라. 그 짧은 시간이 연화에게는 천년만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똑똑똑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지요. 한참 뒤 조마님의 곰방대가 재터리를 탁탁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정이라 마님의 목소리에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멈추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다녀오거라.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아닌지,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십니까? 허락한다 하였다. 대신 조건이 있다. 조마님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말고 내가 입으라는 옷을 입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그리할 수 있겠느냐? 연화에게 그 조건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덩이를 짊어지고 가라 해도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으라 해도 어머니만 볼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 어머니, 무슨 말씀이든 따르겠습니다. 보내만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그날 밤 연화는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고운 비단옷을 꺼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한 땀 한 땀 정성껏 지어주신 연분홍색 비단 저고리와 남색 치마였습니다. 옷감 위로 어머니의 손길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비록 유행은 조금 지났지만 연화에게는 세상 그 어떤 옷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옷이었지요. 이걸 입고 가면 어머니가 참 고워하시겠지. 우리 딸 시집 가서 고생 안 하고 잘 살고 있구나 안심하시겠지. 연화는 거울 앞에 앉아 옷을 가슴에 대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아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건너방 시어머니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르, 드르르. 마치 무언가를 긁어내는 듯하기도 하고 질긴 천을 억지로 잇는 듯하기도 한 기이한 소리였습니다. 평소라면 초저녁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셨을 시어머니였는데 오늘따라 늦은 밤까지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위로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스르르, 툭, 툭. 바느질 소리 같기도 했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보통의 바느질 소리가 사각사각 부드럽게 들린다면 지금 들리는 소리는 무겁고 둔탁했으니까요. 마치 두꺼운 가죽을 뚫거나 단단한 무언가를 꿰매는 것처럼 힘겨운 소리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직 안 주무시고 무얼 하고 계시는 걸까? 연화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혹시 내일 반복이 때 가져갈 음식을 준비하시는 걸까? 아니면 며느리를 위해 작은 선물이라도 만드시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냉정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연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일말의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겉으로만 차가울 뿐 속으로는 며느리의 친정 나들이를 신경 쓰고 계신지도 모른다고 말이지요. 밤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습니다. 우우 하는 바람 소리에 섞여 시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르륵 짤랑, 드르륵 짤랑. 가끔씩 들려오는 미세한 쇳소리,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화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이면 어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그 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비단옷을 머리맡에 곱게 개어두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 얼룩 무늬가 어머니의 얼굴로 보였다가 다시 흩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얕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화는 어린아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핀 산길을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지요.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고 불어오는 바람은 향긋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어머니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악몽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일어나거라.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화의 단잠을 깨웠습니다. 눈을 떠보니 창밖은 아직 어슴푸레한데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조마님이 서 계셨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듯 눈가는 퀭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연화는 황급히 이불을 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밝은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느냐? 예, 어머니. 이제 옷만 갈아입으면 됩니다. 연화는 설레는 표정으로 머리맡에 개어둔 비단옷을 집어들었습니다. 고운 분홍빛 저고리가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옷을 입고 곱게 단장하고 고개만 넘으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연화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옷, 이리 내놓아라. 조마님의 목소리가
찬물을 끼얹듯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의아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어머니. 이 옷은 제가 친정에 갈 때 입으려고 내놓으라 하지 않느냐. 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걸까? 아니면 때가 묻었나? 연화가 머뭇거리던 사이 조마님이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의 손이 연화가 들고 있던 비단옷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익, 섬뜩한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그토록 아끼던 비단 저고리가 두 동강이 나버린 것입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옷인데.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마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조마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신에라도 홀린 사람처럼, 아니, 철천지원수를 대하듯 비단옷을 갈기갈기 찢어 발겼습니다. 지익, 툭, 지, 고운 옷감은 순식간에 걸레 조각이 되어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연분홍빛 비단 위로 연화의 절망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십니까? 연화는 찢어진 옷자락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을 위해 밤을 새워 지어주신 옷이었습니다. 3년을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고 한 번도 입지 못한 새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어보기도 전에 이렇게 허망하게 잃게 되다니 연화의 가슴도 옷과 함께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조마님은 바닥에 엎드려 오는 며느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찢어진 옷감이 들려 있었지만 표정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꼴값 떨지 마라. 마님은 찢어진 옷 뭉치를 구석으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등 뒤에 숨기고 있던 무언가를 며느리 앞에 툭 던졌습니다. 털썩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그것은 옷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검은색 누더기였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것인지 휘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기름때와 먼지로 얼룩지져 본래의 색조차 알 수 없는 지독한 넝마 조각이었습니다. 군데군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바람조차 막아주지 못할 것 같았고 개가 깔고 앉아 잤던 것인지 짐승의 누린내까지 풍겨왔습니다. 연화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 누더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걸 입고 가거라. 조마님의 목소리는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어머니, 싫습니다. 이런 걸 입고 어떻게 친정에 갑니까? 3년 만에 뵙는 어머니입니다. 거짓골로 나타나서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입으라 했다. 조마님의 목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님은 며느리의 애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내가 입으라는 옷을 입으라 했던 약조를 벌써 잊은 게냐? 하지만 어머니, 이것만은, 제발 이것만은 싫으면 관두거라. 친정 나들이는 없던 일로 할 테니 마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매정해 보이는지 마치 거대한 바위 절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화는 다급하게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입겠습니다. 입고 가겠습니다. 제발 가게만 해 주십시오. 연화는 피눈물을 삼키며 누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축축하고 끈적한 느낌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올라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굴욕도 참아내야 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고름을 풀고 그 흉측한 누더기를 몸에 걸쳤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화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다 해진 홑겹 껍데기 옷인데 어깨에 걸치는 순간 엄청난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먹은 소미불을 뒤집어 쓴 것처럼, 아니, 커다란 돌덩이를 등에 짊어진 것처럼 어깨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리 무거운 것이지? 연화는 당황하여 옷깃을 만져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얇은 천 조각에 불과한데 그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연화가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으려 하자 옷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툭, 무언가 옷감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 어젯밤 시어머니 방에서 들리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수치심에 눈이 먼 연화는 그 소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괴상한 옷이 자신의 처지를 비웃는 것만 같아 서러움만 더해질 뿐이었지요. 조마님은 누더기를 걸친 며느리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혀를 차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꼴 좋구나. 그리 하고 나서면 아무도 너를 부잣집 며느리라 생각지 않을 게다. 그 말은 연화의 가슴을 다시 한번 난도질했습니다. 부잣집 며느리는커녕 동냥하는 거지보다 못한 몰골이었습니다. 가거라. 해가 지기 전에는 돌아와야 한다. 마님은 횡하니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연화는 덩그러니 남겨진 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눈물로 얼룩진 얼굴, 그리고 몸에 감긴 더러운 누더기, 어디를 봐도 3년 만에 친정 나들이를 가는 새색 씨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꿈이라면 좋으련만 어깨를 짓누르는 이 묵직한 무게는 이 모든 것이 잔인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훔치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누더기 자락이 무겁게 출렁거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연화는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띌까 두려워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람의 발길이 뜸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등 뒤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 누더기 사이로 숭숭 들어왔지만 연화의 어깨를 누르는 그 기이한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며 날아갔습니다. 기와집 높은 담장 너머로는 여전히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 속에, 그리고 그 무겁고 더러운 누더기 속에 얼마나 뜨겁고 거대한 진심이 숨겨져 있는지를 말입니다. 마을 어귀를 빠져나오는 길은 가시밭길보다 더 험하고 불길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연화는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담장 밑 그늘로 몸을 숨겼습니다. 혹여나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동네 우물가 안악들의 눈에 띌까?
심장이 콩닥콩닥. 방망이질을 쳐댔습니다.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면 화들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고 바람에 문풍지가 떠는 소리에도 어깨를 움츠려야 했습니다. 3년 만의 외출이었습니다. 꽃가마를 타고 당당하게 나서도 모자랄 판국에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 꼴이라니.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번졌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누구야? 어디서 온 거린인가? 담장 너머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바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옷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 옷소매마저도 기름때가 꼬질꼬질한 검은 누더기였습니다. 가리고 싶은 것은 얼굴이 아니라 이 비참한 현실 자체였지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인적은 드물어졌지만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낡아 빠진 홑겹 옷인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천근만근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마치 물을 잔뜩 머금은 솜뭉치를 어깨에 얹어놓은 듯, 아니, 쇠덩이를 주렁주렁 매단 듯 묵직한 압박감이 전신을 짓눌렀습니다. 어찌 이리 무거운 것일까? 어머니께서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옷 속에 돌이라도 꿰매 넣으신 걸까? 연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나무 그루터기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히고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누더기 옷이 땀에 젖어 피부에 달라붙을 때마다 역한 짐승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디선가 썩은 내가 나는 듯도 했고 오래된 곰팡이 냄새 같기도 했지요. 연화는 혐오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이 저주받은 옷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흉측한 허물을 벗어던지고 맨몸으로라도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눈빛이 떠올라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그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연화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툭, 툭, 짤랑. 몸을 일으킬 때마다 옷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분명 천과 천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닌데 무언가 딱딱하고 단단한 것이 서로 부대끼는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옷자락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손끝에 잡히는 것은 그저 두툼하게 겹쳐진 천뿐이었습니다. 안감을 얼마나 덧대어 기웠는지 손가락으로 눌러봐도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요. 밤새 드르륵거리던 그 소리가 이 옷을 깁는 소리였구나. 어머니는 대체 이 속에 무엇을 숨겨두신 걸까? 혹시 부적이라도 넣으신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무거운 쇠조각이라도 넣으신 걸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을 알 길은 없었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누더기를 입은 연화의 모습을 더욱 초라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긴 가뭄에 말라버린 흙먼지가 발걸음마다 풀풀 피어올랐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들조차 목이 말라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흉년은 참으로 모질었습니다. 산천초목이 타들어가고 사람들의 눈빛마저 퀭하게 변해버린 잔인한 계절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나무들은 껍질이 모두 벗겨져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 먹은 흔적이었지요. 개울가는 바닥을 드러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물고기들은 말라 비틀어진 채
돌 틈에 박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참혹한 풍경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부잣집 담장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몰랐던 세상의 비참한 민낯이었습니다. 친정은 괜찮을까? 우리 어머니 끼니는 챙겨 드실까?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부잣집으로 시집 갔으니 딸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큰 소리 쳤는데 친정 식구들이 굶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면 어쩌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몸을 짓누르는 누더기의 무게보다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의 무게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결에 스산한 소리가 실려왔습니다. 휘잉, 마른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저 멀리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흠칫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흉년이 들면 인심이 사나워지고 곳곳에 도적대가 들끓는다고 했습니다. 산적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지나가는 행인의 보따리를 털고 심지어는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요. 무섭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 냄새나는 누더기뿐이지만 혹여나 험한 꼴을 당할까 두려워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이었습니다. 산길 저편에서 마주 오던 사내들이 연화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아침부터 웬 거지를 다 보내. 가까이 가지 마. 올물라 병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사내들은 코를 막고 연화를 피해서 멀찍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지만 적어도 탐욕은 없었습니다. 만약 연화가 그 고운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면, 머리에 반짝이는 비녀를 꽂고 있었다면 그들의 눈빛이 어떻게 변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이 처지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이런 취급을 받게 하려고 이 옷을 입히신 게야. 내가 창피를 당하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라고.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3년 동안 죽어라 일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런 모욕이라니. 연화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누더기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검은 천은 눈물을 빨아들이고도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올라 정수리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갈 듯 말랐습니다.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마라. 시어머니의 엄명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갈증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길가에 작은 옹달샘이 보였지만 말라붙어 흙탕물만 고여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마른 입술을 혀로 죽이며 힘겹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저 고개만 넘으면 됩니다. 저 높은 고갯마루, 오래된 소나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어머니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어깨를 파고드는 누더기의 무게는 이제 살을 찢는 듯한 통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깨끈이 닿은 자리는 이미 벌겋게 부어올랐고 쓸린 상처에서는 쓰라린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고갯마루가 가까워질수록 연화의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은 간절함과 이런 몰골을 보이기 싫은 수치심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알아보실까?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지? 아니, 차라리 못 알아보셨으면 좋겠어. 연화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대충 빗어 넘겼습니다.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침으로 닦아보려 했지만 오히려 더 지저분해질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고갯마루에 도착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어보니 수백 년 묵은 소나무 한 그루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 널쩍한 바위 위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앉아 있다기보다는 작은 점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익숙한 실루엣에 연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그마한 어깨, 구부정하게 굽은 등,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는 그 모습. 엄마, 연화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기억 속의 어머니는 강인하고 억척스러운 분이셨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언제나 당당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분이셨지요. 그런데 지금 저 바위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은 금방이라도 바람에 날아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소나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누더기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무거운 춤을 추었습니다. 짤랑, 짤랑, 옷 속에서 나는 쇳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이제 곧 밝혀질 진실을 재촉이라도 하는 듯이 말입니다. 그때 바위에 앉아 있던 노파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퀭한 눈동자가 연화를 향했습니다. 순간 연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 있었고 눈은 깊은 웅덩이처럼 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흉년이 핥히고 간 상처이자 기다림이 남긴 뼈아픈 흔적이었습니다. 누구시오? 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딸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어머니의 눈은 흐려져 있었고 연화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연화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야, 연화야.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연화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누더기를 입은 채 모래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닿는 흙의 감촉보다 어깨를 짓누르는 옷의 무게보다 가슴을 찌르는 아픔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우수수 떨어지는 소립들이 마치 모녀의 재회를 슬퍼하는 눈물처럼 흩날렸습니다. 이제 곧 이 무거운 누더기 속에 숨겨진 비밀이 저 앙상한 어머니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뻗어 어머니의 지팡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옷 속에서 또다시 짤랑 하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야, 내 딸 연화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듯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었지요. 연화는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3년 만에 맡아보는 어머니의 냄새. 비록 흙먼지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향기보다 그리웠던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엄마, 엄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고갯마루를 넘어 메아리가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이 연화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다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보드라운 비단옷이 아니라 거칠고 딱딱한 누더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시집 가서 잘 산다고 하더니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다고 하더니 어찌하여 이런 거짓꼴을 하고 왔느냐? 어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금지옥엽 키운 내 딸이 이런 험한 꼴을 하고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혹시 시집에서 쫓겨난 것은 아닐까? 모진 구박을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온 것은 아닐까? 어머니의 머릿속은 온갖 흉흉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너를 그 집구석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어미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어머니는 딸의 누더기 옷자락을 부여잡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연화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아내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여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모녀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슬픔을 토해내던 그 순간 연화의 옷 속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짤랑, 묵직. 어머니의 앙상한 몸에 연화의 무거운 옷자락이 부딪힐 때마다 둔탁하면서도 맑은 쇳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울음을 뚝 그치고 의아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연화의 옷을 찬찬히 뜯어보았지요. 연화야, 옷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돌덩이라도 지고 온 게냐? 어깨가 왜 이리 축 처졌느냐? 연화도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슬픔에 가려져 잊고 있었던 그 지독한 무게감이 다시금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서 입혀주신 옷인데 입을 때부터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마치 쇠를 달고 온 것처럼 연화는 옷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새도록 드르륵거리며 꿰매던 그 자리를 손끝으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손끝에 딱딱한 동그라미가 잡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치마단 밑에도 소매 끝자락에도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촘촘하게 박혀있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거 뭔가 들어있어요.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옷깃의 실밥을 손톱으로 뜯어보았습니다. 질긴 무명실로 꼼꼼하게 박음질된 자리는 쉽게 뜯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떨리는 손으로 누더기의 이음새를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투둑, 툭. 드디어 실밥이 터지고 옷감 사이에 숨겨져 있던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연화와 어머니는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반짝 오후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은빛, 검고 더러운 누더기 틈새로 새하얀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연화의 손바닥 위로 묵직한 은전 한 잎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엽전이 아니었습니다. 귀하디 귀한 은전이었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다른 쪽도 뜯어보았습니다. 소매 안쪽을 뜯자 은전 5냥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치마 허리춤을 뜯자 또다시 10냥이 넘는 은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짤랑, 짤랑, 짤랑. 누더기 옷은 더 이상 거지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전으로 가득 채워지 움직이는 보물 상자였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쏟아진 은전들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많은 돈이 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 시어머니는 대체 언제부터
이것들을 준비하신 것일까? 세상에, 세상에. 이게 다 웬 돈이냐? 꿈이냐 생시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은전을 집어들어 깨물어 보았습니다. 딱딱한 감촉, 비릿한 쇠맛, 분명한 진짜였습니다. 연화의 머릿속에 지난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꺼지지 않던 등불, 드르륵거리며 무언가를 깁던 소리, 그리고 짤랑거리던 쇳소리. 아, 어머니. 연화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미워해서 누더기를 입힌 게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손이 옷 안쪽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가슴팍 쪽에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것이 만져졌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기름 먹인 종이에 쌓인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봉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연화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의 편지라는 것을요. 엄마, 편지가 있어요.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투박하지만 힘있는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목을 가다듬고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종이를 팔락였지만 그녀의 눈길을 떼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 연화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무사히 고개 넘어 친정어미를 만났다는 뜻이겠구나. 첫 줄을 읽는 순간 연화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늘 차갑기만 했던 그 목소리가 글자 속에서는 따뜻한 온기로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고운 비단옷을 찢고 더러운 누더기를 입혔다고 했어. 나를 너무 원망하지는 마라.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오다가 되돌아갔을지도 모를 만큼 그 순간을 저주했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흉흉하다. 가뭄이 들어 인심이 사나워지고 곳곳에 도적대가 들끓고 있단다. 부잣집 며느리가 곱게 차려입고 길을 나서면 그것은 굶주린 이들에게 나를 잡아 잡수 하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걸어온 산길을 돌아보았습니다. 아까 마주쳤던 사내들의 눈빛, 더럽다고 피하며 코를 막던 그들, 만약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가장 천한 모습으로 위장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내 목숨이 귀해서 그런 것이니 어미의 모진 손길을 용서해 다오. 그리고 옷 속에 넣어둔 은전은 내 친정어미에게 드리는 내 마음이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숨을 죽이고 딸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돈댁 형편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다. 끼니조차 잊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내 마음이 편치 않더구나. 하지만 내가 대놓고 쌀이나 돈을 보내면 사돈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시겠느냐. 딸 시집 보내고 짐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오죽하시겠느냐.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돈의 자존심까지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친정에 돈을 보태주고 싶었지만 그냥 주면 받지 않을 것을 알기에, 혹은 받더라도 비굴함을 느낄 것을 알기에 일부러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시어머니가 하도 고약했어서 이런 누더기를 입혀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 속에 비상금을 숨겨두셨더라고. 몰래 훔쳐온 돈이라고 해도 좋고
우연히 발견한 돈이라고 해도 좋다. 그저 사돈께서 마음 편히 받으실 수만 있다면 어미는 악역을 맡아도 좋다. 아이고, 부인, 친정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앙상한 두 손을 모아 시댁이 있는 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호랑이 같은 분인 줄 알았더니 생불이 따로 없으셨구려. 이 은혜를 어찌 갚습니까? 연화도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연화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연화야, 너는 내 며느리이기 이전에 귀한 남의 집딸이다. 어미에게 가는 길이 부끄럽지 않게 마음만은 비단옷을 입혀 보내니 부디 조심히 다녀오너라. 그리고 올 때 웃는 얼굴로 오너라. 그거면 된다.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고갯마루에는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은전들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쌀이었고 약이었고 다가올 겨울을 날 소미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연화는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은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 안에 꽉 차는 묵직함. 이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밤새도록 바늘에 찔려가며 꿰매 넣은 피와 땀의 무게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 돈으로 쌀 사러 가요. 약도 사고 고기도 사고 엄마 배부르게 드실 거 다 사러 가요. 연화는 눈물을 쓱 닦아내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누더기는 이제 더 이상 무겁지도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람에 펄럭이는 누더기 자락이 마치 장군이 입은 갑옷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천냥 황금보다 더 귀한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래, 가자. 어르신 덕분에 우리 모녀 살았구나. 어서 가서 쌀밥 지어 먹고 기운 차려서 절이라도 올리자꾸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고개를 내려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어머니의 발걸음도 무거운 옷을 입은 연화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짤랑, 짤랑,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울리는 은전 소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산 아래 장터로 향하는 길. 메마른 땅 위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싹이 조금씩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한 시간 뒤에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방문 앞에 무릎 꿇고 진심을 전해야 했습니다. 고갯마루를 내려오는 모녀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돌덩이 같은 무게는 이제 든든한 희망의 무게가 되어 두 사람의 등을 받쳐주고 있었지요. 짤랑, 짤랑,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옷 속에서 울리는 은전 소리가 마치 봄날 개울물 소리처럼 청아하게 들려왔습니다. 산 아래 장터는 흉년의 여파로 활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상인들은 파리만 날리는 좌판을 지키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표정은 마른 장작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와 어머니가 나타나자 장터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비록 행색은 남루한 누더기 차림이었으나 그들의 표정에는 전에 없던 생기가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가장 먼저 싸전으로 향했습니다. 곡물 가게 주인은 먼지를 뒤집어 쓴 모녀를 보고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려 했습니다.
오늘은 동량 줄 것이 없으니 그만 가보시오. 주인의 타박에도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옷깃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은전 한 양을 꺼내 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은빛 광채가 좌판 위를 굴렀습니다.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뭄에 콩 나듯 귀한 은전을 이런 거짓골을 한 여인이 내놓다니 그는 황급히 자세를 고쳐 앉으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무엇을 찾으십니까? 쌀, 보리 아니면 콩이라도 가장 좋은 쌀로 주십시오. 도정을 간 맞춰 윤기가 흐르고 밥을 지으면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그런 햅쌀로 한 말 주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주인은 부랴부랴 쌀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되박에 그득히 담겼습니다. 그 새하얀 쌀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쌀밥인가. 기억조차 까마득한 하얀 쌀알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쌀자루를 받아들고 곧장 푸죽간으로 향했습니다. 기름기 흐르는 돼지고기 한 근을 사고 건어물 가게에 들러 국물을 낼 북어포와 다시마도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재상에 들러 기력을 회복하는 데 좋다는 인삼과 황기, 대추를 한 보따리 가득 샀습니다. 돈을 쓰는 것이 이토록 가슴 벅찬 일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자신을 치장하는 비단옷이 아니라 어머니를 살리는 약과 밥이 되니 은전 한 입 한 잎이 천금보다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양손 가득 장을 본 모녀는 서둘러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비바람에 뚫린 구멍을 대충 볏짚으로 막아놓은 그곳이 바로 어머니가 홀로 계신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부엌 아궁이에는 재만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불을 떼지 못했는지 냉기가 썰렁하게 감돌고 있었지요. 연화는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누더기 소매를 질끈 동여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얼른 따뜻한 밥 지어올게요. 연화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바가지에 쌀을 문지르는 소리가 사각사각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쌀을 씻은 뽀얀 뜨물이 마치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펴줄 고소한 전물처럼 보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랜만에 마른 장작이 타오르며 타닥 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붉은 불꽃이 춤을 추자 차갑게 식어있던 부엌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솥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집 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냄새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옆 화덕에서는 약탕관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인삼과 대추가 우러난 쌉싸름하고 달큰한 향기가 밥 냄새와 어우러져 마당까지 흘러넘쳤습니다. 연화는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확 끼쳐오는 뜨거운 김 속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주걱으로 밥을 푸는 손끝에 찰기가 느껴졌습니다. 고슬고슬하면서도 찰진 밥알들이 서로 엉겨붙으며 맛있는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소반에 밥과 고깃국 그리고 정성껏 달인 약물을 올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랫목에 앉아 딸이 차려오는 밥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어미 새를 기다리는 아기 새처럼 간절하고 애처로웠습니다. 엄마,
드세요. 많이 드세요. 연화는 밥상을 어머니 앞에 내려놓고 수저를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 숟가락 가득 밥을 떴어. 입으로 가져가는 어머니의 손,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맛에 어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아, 맛있다. 정말 맛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얼마나 달고 고소한지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씹을 것도 없이 술술 넘어가는 따뜻한 고기 국물은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녹여주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몰래 가슴을 쳤습니다. 자신은 시댁에서 이 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지냈는데 어머니는 이토록 굶주리고 계셨다니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채할라. 국도 더 있고 밥도 더 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말고 배부르게 드세요. 연화는 어머니의 등에 손을 대고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어머니의 등뼈가 너무나 앙상하여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부터라도 잘 챙겨드리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니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약사발까지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볼이 발그레해지고 눈동자에 힘이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연화도 마음이 놓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미연미연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어 방 안을 아늑하게 물들였습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엄명대로 해가 지기 전에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어머니께서 기다리셔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옷자락을 붙잡고 가지 말라며 울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깨끗한 천을 꺼내어 딸의 땀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래, 가야지. 어르신 기다리시게 하면 안 된다. 어서 가거라. 어머니는 남은 은전이 든 주머니를 연화의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어머니 손에 꼭 쥐어드렸습니다. 이건 어머니 몫이에요. 이걸로 쌀도 더 사시고 겨울 땔감도 넉넉히 드리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 편히 살아요. 제발 제 걱정은 마시고 건강만 챙기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은 돈주머니가 아니라 사돈댁의 배려와 딸의 효심이 담긴 부적인 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초가지붕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그리고 모녀의 얼굴 위에도 따뜻한 주홍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밖까지 나와 시댁이 있는 쪽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를 향한 가장 정중하고 깊은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연화야, 명심하거라. 내 시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시다. 내가 평생을 받들어 모셔도 모자랄 은인이시다. 가서 전해드려라. 이 늙은이가 죽을 때까지 그 은혜 잊지 않겠노라고. 네, 엄마, 꼭 전해드릴게요. 연화는 어머니를 한 번 더 꼭 안았습니다. 마른 몸이었지만 그 품은 여전히 넓고 따뜻했습니다. 엄마의 냄새, 밥 냄새, 양 냄새가 섞인 그리운 향기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넘어지지 말고. 어머니의 배웅을 뒤로 하고 연화는 다시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섰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어머니를 더 마음 아프게 할 테니까요. 대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노을 속에 비친 연화의 미소가 어머니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돌아오는 산길은 올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지만 두려움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이제는 정겹게 들려왔고 차가운 밤바람도 시원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연화의 마음 속에 든든한 등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입고 있는 누더기 옷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옷 덕분에 어머니를 살렸고, 이 옷 덕분에 험한 산길을 무사히 지났으며, 이 옷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연화는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서 가서 시어머니를 뵙고 싶었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감사의 절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을 이제는 온전히 안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자 저 멀리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기와집의 등불 하나, 그곳에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혹시 며느리가 오다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산짐승이라도 만나지는 않을까? 대문 빗장을 열어두고 서성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연화는 숨이 차오르는 것도 잊은 채 마을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더기 자락이 펄럭이며 바람을 갈랐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연화에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은은한 눈빛처럼 그렇게 조용하고 묵묵하게 말입니다. 기와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르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 넘기고 누더기 옷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비록 옷은 거지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문고리를 잡은 연화의 손에 잔잔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었습니다. 끼이 오래된 나무 대문이 무거운 신음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마당 깊숙한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밤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어 마당 한가운데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뒷짐을 진 채 마당을 왔다 갔다 하던 그 그림자, 바로 시어머니 조마님이었습니다. 마님은 대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마치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야 오느냐. 마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퉁명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보았습니다. 돌아서는 시어머니의 어깨가 안도의 한숨으로 작게 들썩이는 것을요. 그리고 치마폭을 꽉 쥐고 있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마도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는 며느리가 혹여나 산적이라도 만났을까? 혹여나 다리가 부러져 오도 가도 못할까? 내내 대문 앞을 서성이며 마음을 졸이셨던 게 분명했습니다. 예,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연화는 목이 메어 겨우 대답을 올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겠지만 지금은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늦었으니 얼른 들어가 자거라.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바로 자라고 했던 말 잊지 않았겠지. 마님은 짐짓엄한 척 호통을 치며 안방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탁 하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방문 너머였어. 시어머니가 귀를 문에 대고 며느리의 발소리를 듣고 계시리라는 것을요. 연화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등불을 켰습니다. 은은한 불빛 아래 하루 종일 입고 있었던 그 문제의 누더기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에는 그토록 혐오스럽고 부끄러웠던 옷이었습니다. 개 냄새가 나고 기름때가 묻어 있어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었던 치욕의 상징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고름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옷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고는 마치 귀한 비단옷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매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거친 감촉이 이제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마디처럼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곳곳에 뚫린 구멍은 며느리의 안전을 위한 숨구멍이었고 덕지덕지 기운 자국은 사랑을 잇는 징검다리였습니다. 연화는 누더기 옷을 반듯하게 개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옷을 접을 때마다 친정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고 시어머니의 밤샘 바느질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이 옷은 내 평생의 보물이다.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연화는 곱게 깬 누더기를 장롱 가장 깊숙한 곳, 가장 귀한 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비단옷보다 더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얼굴과 손발을 씻었습니다. 산길의 먼지를 씻어내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원망의 티끌까지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 진심을 전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연화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루를 밟는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안방 문 앞에는 신발 두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아직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을 연화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머니, 연화는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대답 없는 방을 향해 연화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습니다. 소인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어머니 덕분에 친정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풍지 너머로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바로 뒤에 앉아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어머니께 꼭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이 못난 딸을 거두어 주시고 친정 식구들까지 살뜰히 챙겨주셨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연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목소리가 잠겼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계신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리셨습니다. 호랑이 같은 분인 줄 알았더니 부처님이 따로 없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쿨쩍 하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였지만 연화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였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죽이려 애쓰는 그 절절한 흐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원망만 하고 미워만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며느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연화는 마룻바닥에 이마를 대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이마를 식혀주었지만 가슴 속의 뜨거운 감동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비단옷을 찢으실 때 제 가슴도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옷을 찢은 게 아니라 제게 닥칠 불행을 찢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누더기를 입히실 때 제 자존심을 꺾으신 게 아니라 제 목숨을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눈물 방울이 마룻바닥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 따뜻하고 깊은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방 안에서의 울음소리는 조금씩 더 커졌습니다. 평생을 강한 척, 냉정한 척 살아오느라 굳어버렸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며느리의 진심 앞에서 눈 녹듯 터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표현이 서툴러서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 일부러 모질게 대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지요.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두 여인의 숨죽인 울음소리와 마당의 귀뚜라미 소리만이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진 채 흘러나왔습니다. 물기 젖은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고생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리고 내 딸이 되어줘서 기특하다는 수만 가지의 말이 녹아 있었습니다. 가서 자거라. 내일 아침엔 따뜻한 쌀밥 지어 먹자꾸나. 연화는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예, 어머니. 안녕히 주무십시오. 연화가 물러나자 방 안의 등불이 스르르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의 빛이 방 안 가득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연화는 난생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날개옷처럼 가벼웠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양옆에 서서 연화의 손을 잡고 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나비가 춤을 추는 그 길 위에서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와집 담장 너머로 하얀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구수하고 넉넉한 인심이 묻어나는 따뜻한 연기였습니다. 조 마님의 방문이 열리고 연화가 갓 지은 하얀 쌀밥을 들고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밥상 위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는 며느리, 그리고 짐짓 단청을 피우면서도 슬며시 미소 짓는 시어머니. 그 기와집에는 이제 찬바람 대신 온기가, 침묵 대신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그 집을 누더기 부잣집이라 불렀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누더기 속에 담긴 마음이 너무나 풍요로워서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 갇히곤 합니다. 상대방의 차가운 말투에 상처받고 무뚝뚝한 표정에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밤송이 가시가 날카로울수록 그 안에 든 알밤이 더 달고 고소하듯 겉모습이 차갑고 거칠수록 그 속에는 누구보다 뜨겁고 여린 진심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 조마님의 사랑은 화려한 비단옷이 아니었습니다. 투박하고 냄새나는 누더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더기는 세상 그 어떤 갑옷보다 튼튼하게 자식을 지켜주는 사랑의 방패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표현은 서툴지만 묵묵히 당신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계신가요? 혹시 그분의 잔소리가 듣기 싫으셨나요? 그분의 무표정이 서운하셨나요? 오늘 밤은 그분들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은전 같은 사랑이 반짝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밤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만은 연화가 입었던 누더기 옷처럼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어주신 쌀밥처럼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더기 속에 감춰둔 사랑, 그 묵직한 진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